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리며 고요하던 안마당을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칠첩 반상기 중 가장 아끼던 청화백자 국그릇이 대돌 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이 마치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온 듯 사방으로 비산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고, 깨진 사기 조각 하나가 툇마루 아래 웅크리고 있던 누렁이의 발치로 튀어 올랐으나 짐승조차 주인의 섯을 퍼런 살기에 눌려 짖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안방마님 최 씨의 고함이 기와 지붕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내 인연, 귀가 먹었느냐, 아니면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것이냐. 오늘 귀한 손님이 당도한다고 내가 몇 번을 일렀거늘. 상차림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라니 칠거지약 중에 으뜸이 불순구고라 하였는데, 너는 어찌 시애미의 명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단 말이냐. 최 씨의 손가락질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며느리 신 씨를 향해 사정없이 꽂히고 있었다. 신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핏기가 가실 만큼 하얀 뼈마디가 도드라졌으나 고개는 꼿꼿이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잠시 정신을 놓고 있어 국의 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나 봅니다. 하오나 새로 드릴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얼어나여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10년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겪어야 했던 수모와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씨는 며느리의 해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부채를 획 펼쳐 들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네가 덕이 부족하고 복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으니 내 오늘 드리는 세 사람이야말로 우리 김간의 핏줄을 이어줄 귀인이니라. 네가 할 일은 그저 쥐 죽은 듯이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추는 것뿐이야.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가마꾼들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에서 세상 둘도 없는 인자한 안주인의 얼굴로 뒤바뀌었다. 그녀는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내려가며 하인들을 재촉했다. 어서 문을 열어라. 귀한 손님이 오셨다. 마당을 다시 쓸고. 저 깨진 그릇 조각들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대문이 활짝 열리자 화려한 꽃가마 한 채가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가마의 덮개가 걷히고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매향이었다.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무색하게. 그녀의 자태는 요염하면서도 묘한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매향은 가마에서 내리며 곁에 섞인 눈웃음으로 최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님, 먼 길 오느라 행색이 남루하옵니다.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향의 목소리는 마치 꾀꼬리가 노래하는 듯 간드러졌고 그 소리에 최 씨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오냐, 오냐, 내 딸이 온 것 같구나. 고생 많았다. 네가 들어오니 칙칙하던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구나. 최 씨는 매향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며 마당에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신 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신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두 여인이 사라진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매향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첩이 들어온다는 질투심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 마치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집안 깊숙이 들어온 듯한 섬뜩함이 신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신 씨의 얼굴을 때렸다.
그날 저녁,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편 김선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으나 책장은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성정의 소유자로 어머니 최 씨의 기세에 눌려 아내인 신 씨를 제대로 보호해 준 적이 없었다. 첩을 들인다는 결정 또한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 씨는 매향을 위해 산의 진미를 차려내라 명했고, 신 씨는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손수 밥상을 차려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은 모두 안방으로 향했고, 신 씨의 밥상에는 식어버린 국과 짠지 몇 조각만이 놓여 있었다. 부엌 어멈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신 씨를 바라보았지만 신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나는 입맛이 없어. 어머님과 손님이 드실 상인이 더 신경 써주게. 밤이 깊어지자 술판이 벌어졌다. 매향은 타고난 재치와 화술로 최 씨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다. 마님, 이 집안의 기운이 참으로 맑고 영롱합니다. 제가 비록 천안 출신이오나 마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며 집안의 대를 잇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매향은 술잔을 올리며 최 씨의 비위를 맞추었고, 최 씨는 연신술을 들이키며 며느리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래야지. 저 안방의 곰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10년을 데리고 살아도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목석 같은 년이야. 네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 한이 풀리는구나.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신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손가락을 찔렀지만 맺힌 피방울보다 가슴속에서 흐르는 피가 더 뜨겁고 아팠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매향은 처음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조금씩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 때마다 신 씨보다 늦게 일어나면서도 최 씨 앞에서는 밤새 남편 시중을 드느라 늦었다며 교묘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또한 하인들을 부리는 태도에서도 거만함이 묻어났다. 이봐, 개똥내야. 빨래가 왜 이리 뻣뻣하냐. 내 비단옷은 아기 다루든 살살 빨라 하지 않았느냐. 본처 마님 시중 들다 보니 힘이 빠져 내 옷은 대충 빤 것이냐. 매향은 하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신 씨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하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며 수근거렸지만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매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신 씨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오직 가문을 지키고 남편을 보필해야 한다는 유교적 신념만이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가 신 씨를 불렀다. 안방에 들어서자 매향이 최 씨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최 씨 앞에는 집안의 곳간 열쇠가 놓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신 씨의 뇌리를 스쳤다. 최 씨는 며느리를 차가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요즘 몸도 허하고 집안 살림 꾸리느라 고생이 많지 않으냐. 이제 매향이도 들어왔고 하니 곳간 열쇠와 장부 관리를 당분간 매향이에게 맡기거라. 너는 좀 쉬면서 몸조리나 하여라. 그래야 혹시라도 뒤늦게나마 태기가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권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안주인의 상징인 곳간 열쇠를 첩에게 넘기라는 것은 신 씨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매향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신씨 씨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풀었다.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열쇠는 시집올 때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온 그녀의 자존심이자 생명이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눈빛을 거역할 수 없었다. 어머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매향이가 아직 집안 사정을 잘 모르니 제가 옆에서 도우며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씨가 열쇠를 내밀자 매향이 잽싸게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매향의 손톱에 칠해진 봉숭아물이 신씨의 눈에 핏자국처럼 붉게 박혔다. 형님, 염려 마세요. 제가 비록 부족하나 마님의 가르침을 받아 한 톨의 쌀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뒷방에서 편안히 쉬셔요. 매향의 말 속에 박힌 뒷방이라는 단어가 신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신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장독대 위로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편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며 물을 떠놓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물그릇조차 처량하게 느껴졌다. 사랑채 쪽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남편과 매향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렸다. 신씨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곡간 열쇠가 넘어간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매향의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점점 거대해져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려오는 밤이었다. 신씨는 옷깃을 여미며 다짐했다. 비록 열쇠는 뺏겼을지언정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은 본처인 자신의 몫이라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매향이 품고 있는 독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그리고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가을바람이 제법 매서워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이 왔건만 김진사 댁 안마당에는 스산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신씨는 이른 새벽부터 우물가에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본래 빨래나 허들의 실은 하인들의 몫이었으나 곡간 열쇠가 넘어간 뒤로 최 씨는 며느리에게 하인들이나 할 법한 고된 노동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정신 수양에는 육체의 고된만 한 것이 없다더라. 네가 그동안 편하게 지내서 아이가 안 들어선 것이니 몸을 움직여 나쁜 기운을 빼내거라. 최 씨의 말은 핑계일 뿐 실상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괴롭히려는 심사님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신 씨는 묵묵히 방망이질을 하며 억울함을 달랬다. 탕, 탕, 탕. 빨래 방망이 소리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매향에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마님, 이 비단은 빛깔이 참으로 곱습니다. 제가 술을 놓아 마님의 저고리를 지어 올리면 얼마나 고우실까요? 마님 피부가 백옥 같으시니 진달래색이 딱 어울리십니다. 매향은 최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아양을 떨고 있었고 최 씨는 그런 매향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냐, 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어디 한번 솜씨 좀 보자꾸나. 저 곰 같은 며느리는 10년을 살아도 버선 하나 제대로 기울 줄 모르는데 너는 어찌 이리 못하는 것이 없느냐. 최 씨는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두고 큰 소리로 떠들며 신 씨의 속을 긁어놓았다. 신 씨는 애써 귀를 닫으려 했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시어머니의 독설과 매향의 가식적인 목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우물가로 다가온 하녀 개똥이가 눈치를 보며 따뜻한 물 한 바가지를 슬그머니 신씨의 대야에 부어주었으나 신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맺힌 눈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매향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우물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곱게 단장한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신씨를 내려다보았다. 주위 하인들이 모두 물러간 틈을 타 매향은 본색을 드러냈다. 형님, 아직도 빨래가 반이나 남았네요. 손이 그리 굼떠서야 언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려고요. 마님께서 점심상에 올릴 겉절이가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빨래 핑계대고 부엌일은 나 몰라라 하실 셈인가요? 매향은 발로 씻어놓은 빨래통을 툭 차서 흙탕물을 튀겼다. 하얗게 빨아놓은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얼룩이 튀자 신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것은 아버님 제사에 쓰일 제주 지주를 걸을 천일세. 어찌 이리 망동을 부린단 말인가? 신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매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나, 제가 발이 미끄러졌지 뭐예요. 그러게 왜 빨래 통을 길목에 두셔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세요. 형님 탓이니 다시 빠시면 되겠네요. 매향은 획 돌아서며 얄밉게 혀를 찼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신씨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빨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것뿐이었다. 저녁 무렵 신씨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최 씨가 좋아하는 맑은 족이 국을 끓이고 있는데 매향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다. 형님, 제가 간을 좀 봐드릴까요? 마님, 입맛이 까다로우시니 신경 쓰셔야 할 텐데. 매향은 국자를 빼앗아 맛을 보는 척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국솥에 털어 넣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신씨가 말릴 새도 없었다. 지금 무엇을 넣은 게야? 신씨가 소리치자 매향은 시치미를 뚝 떼며 뒷걸음질 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물 맛이 밍밍하여 소금을 좀 더했을 뿐입니다. 형님, 솜씨가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제가 도운 것인데 왜 화를 내십니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저녁상 머리에서 숟가락을 든 최 씨가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마자 밥상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났다. 트위트에 이게 국이냐 소금물이냐 내 인연. 나를 고혈압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는 뜨거운 국그릇을 마루로 집어 던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신 씨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신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죄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잠시 실수를... 그러나 변명을 하기도 전에 매향이 나서서 최 씨의 등을 두드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마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간을 잘못 보셨나 봅니다. 제가 얼른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형님, 어서 물러가 계세요. 마님 옥체 상하실까 겁납니다. 매향은 교묘하게 신씨를 무능하고 악독한 며느리로 몰아세웠고 자신은 효성지극한 며느리 행세를 했다. 최 씨는 씩씩거리며 신씨를 노려보았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오늘 저녁은 굶고 사당에 가서 네 죄를 빌거라. 신씨는 쫓겨나듯 안방을 나와 어두운 마당에 섰다. 그때 사랑채에서 남편 김선비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신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김선비는 아내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부인, 안채에서 무슨 소란이 그리 큰 게요. 어머니 고정하시게 잘 좀 모시지 않고 매일같이 사단만 일으키니
내 글 읽는데 집중할 수가 없구려.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신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서방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억울하옵니다. 매향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고의로 음식을 망치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매달리듯 호소했지만 김선비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만하시오 칠거지약 중에 투기가 있거늘. 부인은 어찌 그리 옹졸하오. 매향이는 싹싹하고 영리하여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 본처로서 덕을 보여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모함이라니. 내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김선비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매향이 기다리고 있을 안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매향이 김선비를 맞이하며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 보였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형님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제가 술상을 봐두었으니 한잔하시고 마음 푸세요. 매향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주와 같았다. 신 씨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하늘에는 달도 뜨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조상들의 위패가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내렸다. 10년 시집살이의 고단함보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이 그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 씨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면 박힌 돌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집안에 더욱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비가 아끼던 귀한 당나라 먹, 애, 모 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김선비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추궁했다. 누가 감히 내 서재에 들어와 손을 댔느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모두 경을 칠 것이다. 하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매향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서방님, 송구하오나 어제 형님께서 서재 청소를 하신다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어딘가 잘못 두신 것은 아닌지요? 매향의 말 한마디는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김선비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신 씨를 향했다. 신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저는 서재 청소를 하며 책상 위에 먼지만 털었을 뿐 먹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향에게 마음을 뺏긴 김선비의 귀에는 아내의 변명이 거짓으로 들렸다. 최 씨마저 거들고 나섰다. 네가 친정 조카 공부시킨다고 돈이 필요하다더니 그 귀한 먹을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한 게 아니냐.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왔구나. 결국 신 씨의 방을 뒤지기에 이르렀다. 매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신 씨의 장롱 깊숙한 곳, 버섯목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먹조각이 발견되었다. 신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매향이 몰래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이럴 수가.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절규했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선비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신 씨에게 손찌검까지 하려다 멈췄다. 내 다시는 부인을 보지 않겠소. 당장 별채로 물러가 근신하시오. 꼴도 보기 싫소. 쫓겨나다시피 별채로 유배된 신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매향은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을 파멸시키고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귀였다. 별채에서의 삶은 처참했다. 불도 제대로 떼주지 않아 냉골인 방에서 신 씨는 호팁을 하나로 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음식은 개밥만도 못한 찌꺼기가 들어왔고
그나마도 매향이 중간에서 가로채 굽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나 신씨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벽을 긁으며 맹세했다. 지금은 힘이 없어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그녀는 매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매향이 곡간을 드나들 때마다 장부를 조작하는 낌새. 늦은 밤 담장 너머로 누군가와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희미하게나마 포착되었다. 신씨는 깨달았다. 매향의 탐욕은 단순히 안주인 자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저 여우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빈 껍데기만 남길 작정이었다. 신씨는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주었다. 이제부터는 인내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인 채 칼을 가는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는 별채의 밤은 혹독했다.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꽝꽝 얼어붙을 만큼 냉기가 감돌았지만 신씨의 눈빛만은 화로 속의 불씨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소미불을 어깨에 두른 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에 의지해 먹을 갈았다. 비록 붓을 잡은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랐으나 그녀가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지난 2달간 별채에 유폐되어 지내며 목격한 매향의 수상한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한 비망록 비에이 왕루이었다. 신씨는 낮에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밤이 되면 올빼미처럼 깨어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채의 웃음소리, 은밀히 오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곡간 문이 열리고 닫히는 미세한 삐걱거림까지. 그녀의 감각은 생존을 위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매향의 탐욕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집안의 실권을 장악한 그녀는 최 씨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렸다. 어느 날 오후, 신 씨는 담장 너머로 매향이 낯선 거강군과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강군은 기름진 얼굴에 비굴한 미소를 띠며 매향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작은 마님, 이번에 나온 논마지기가 아주 실합니다. 시세보다 헐값에 넘기신다면 제가 뒤는 확실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매향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을 꺼내 거강군에게 건넸다. 이것은 시어머니 몰래 처리해야 하네. 놓친 내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니 자네가 알아서 서류를 꾸며주게. 대금은 언제나처럼 내 뒷주머니로 찔러주고. 그것은 김진사 댁의 알짜배기 땅인 문전옥답의 매매 문서였다. 신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치우다니. 이는 가문을 뿌리째 흔드는 폐륜이었다. 신혜 씨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소리치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참아냈다. 지금 나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투기하는 미친 여자라는 오명뿐일 터였다. 확실한 물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향이 올린 산삼 달인 물을 마시며 흐뭇해했다. 아가, 내 덕분에 내 기력이 쇠하지 않는구나. 땅에서 나는 보약이라더니 과연 힘이 솟는 듯하다. 최 씨가 칭찬하자 매향은 교태를 부리며 답했다. 마님, 산삼값이야 제 폐물을 팔아서라도 대야지요. 마님께서 만수무강하셔야 저도 호강하지 않겠습니까? 매향의 혀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신씨는 그 속에 숨겨진 독리를 보았다. 산삼을 산 돈은 땅을 판 돈의 지극히 일부일 뿐. 나머지 막대한 차익은 고스란히 매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집안의 기둥이 하나둘씩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버림받은 며느리신 씨뿐이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이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시각, 매향이 은밀히 쪽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신씨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검은 장옷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만은 익숙한 그 여자가 분명했다. 신씨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밟히는 낙엽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매향의 뒤를 밟았다. 매향은 마을 어귀의 성황당 너머 인적 드문 대나무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는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으나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신씨는 굵은 대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웠다. 매향이 사내의 품에 안기며 콧소리를 냈다. 오라버니, 너무 늦으셨어. 내 목 빠지는 줄 알았단 말이오. 사내는 매향의 엉덩이를 툭 치며 껄껄 웃었다. 이년아, 돈 냄새를 맡고 달려왔는데 늦을 리가 있느냐. 그래, 이번에는 얼마나 챙겼느냐. 매향은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이건 문전옥답 판 돈의 일부요.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방에서 훔쳐낸 옷가락지와 비녀들이고 놓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없어진 줄도 모른다오. 사내가 주머니를 열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역시 내 색시답다. 이 정도면 한양 가서 떵떵거리고 살 미쳐는 되겠구나. 그런데 그 멍청한 선비놈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챘느냐. 매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위선자 양반 밤마다 내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의심은 무슨. 본처 내쫓고 나를 안방마님으로 앉혀준다고 약조까지 했는걸. 호호호. 정말이지 사내란 놈들은 아랫도리만 놀려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니까. 매향과 사내는 서로를 끌어안고 킥킥거리며 김진사 집안을 비웃고 있었다. 신씨는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 사내는 매향의 친오라비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둔 정부 칭부였던 것이다. 매향은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이었고 최 씨와 김선비는 그 덫에 걸려든 먹잇감에 불과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돌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신씨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저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을 인간들이었다. 그나저나 언제 뜰 것이냐. 야금야금 빼돌리는 것도 이제 지겹다. 한탕 크게 해서 도망쳐야지. 사내가 재촉하자 매향이 목소리를 낮췄다. 조금만 기다려요. 며칠 뒤면 제사가 있어 집안에 큰 현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감춰둔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거의 알아냈으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을 골라 싹 털어서 나갈 거예요. 매향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김진사 댁을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들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신씨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사내와 매향이 밀회를 마치고 흩어질 때까지 신씨는 흙바닥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별채로 돌아온 신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이제 적의 정체와 목적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신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 개똥이를 불렀다. 개똥이는 매향에게 구박받으며 늘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였다. 신씨는 개똥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품속에 아껴두었던 쌈짓돈을 쥐어주었다.
개똥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이건 내 어미 약값에 보태 쓰거라. 그리고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개똥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작은 마님이 아시면. 신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집안을 살릴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매향이가 훔쳐간 것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부라는 자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 네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소문 좀 들어다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개똥이는 신씨의 결연한 태도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인자했던 본처 마님에 대한 존경심과 매향에 대한 반감이 개똥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날부터 신씨와 개똥이의 은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신씨는 매향이 안심하고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일부러 마당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했다. 매향은 그런 신씨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흥,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쥐 죽은 듯이 살다가 늙어 죽거라. 매향의 방심은 신씨에게는 기회였다. 개똥이는 장터 주막에서 매향의 정부인 사내가 도박판을 벌이며 곧 큰돈이 생긴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물어왔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알아누웠다. 원인 모를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의원은 그저 노환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신 씨는 직감했다. 매향이 최 씨에게 먹이는 보약에 무언가 장난질을 치고 있음을. 매향은 아픈 시어머니를 간호한다는 핑계로 안방을 독차지했고 김선비마저 안방 출입을 막았다. 서방님, 어머님 병환이 위중하시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곁을 지킬 테니 서방님은 사랑채에 계세요. 김선비는 매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물러갔다. 이제 안방은 매향의 요새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금고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신씨는 매향이 탕약을 다릴 때 쓰는 약자에 찌꺼기를 몰래 수거해 살펴보았다. 그 속에는 기력을 돋우는 약초와 섞여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비를 일으키는 독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신씨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악독한 여자는 재물을 뺏는 것도 모자라 사람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당장 관에 고발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매향이 말했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것이었다. 신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매향아, 네가 쳐놓은 덫에 네가 걸리게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단죄하리라. 신씨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시집올 때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작은 은장도를 꺼내 품에 갈무리했다. 벼려진 칼날 위로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가올 폭풍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파멸할지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르릉 황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어둠을 가르자 장대 같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뚫을 기세로 쏟아져 내렸다.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듯 요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김진사대 간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최 씨 부인은 매향이 건넨 탕약을 마시고 깊은 수렁과도 같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사랑채의 김선비 역시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뒤였다. 오직 단 한 사람. 별채의 신씨만이 어둠 속에서 부릅뜬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미세한 기척을 감지했다. 그것은 안방 문고리를 따는 쇠부티 소리였고 마루를 밟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다.
신 씨는 품속의 은장도를 꽉 움켜쥐고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전신을 후려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꺼트리지 못했다.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자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두 개의 그림자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와 보찜을 한가득 짊어진 매향이었다. 매향의 손에는 최 씨가 목숨처럼 아끼던 자개 보석함과 집안의 땅 문서가 들려 있었다. 신 씨는 빗속을 뚫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라, 내년이 기어이 이 집안의 뿌리를 뽑으려 하는구나.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일갈이었다. 매향은 잠시 흠칫했으나 이내 신 씨임을 확인하고는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나 형님, 주무시지 않고 배웅을 나오셨습니까? 비바람이 이리 거센데 몸조리나 하시지.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매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신 씨가 한 발짝 다가서며 은장도를 꺼내들자 옆에 있던 사내가 짐승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사심이 칼을 뽑아들었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비키지 않으면 당장 목을 쳐주마. 사내가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자 신 씨는 주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흉기를 든 장정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매향이 사내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오라버니, 놔두세요. 저런 뒷방 늙은이 죽여봤자 살인죄만 뒤집었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데 살아서 이 망해버린 집구석이나 지키라고 하세요. 그게 더 잔인한 형벌 아니겠어요. 매향은 깔깔대며 웃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은 악귀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잘 뜯어먹고 갑니다. 시어머니 깨어나시면 안부나 전해주세요. 호호호. 매향과 사내는 유유히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신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당장 쫓아가는 것은 무모한 지심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은장도가 스르르 미끄러져 진흙탕에 박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신 씨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거라. 멀리 도망쳐 보거라. 허나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지 않는 법. 내 놈들의 탐욕이 곧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신 씨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으로 텅 빈 대문을 응시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모르고 김진사 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맑게 갠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마취에서 깨어난 최 씨가 안방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금고, 내 폐물. 최 씨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부티와 땅문서, 심지어 은수저 한 벌까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다. 최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빈 상자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매향아, 네가 어디 갔느냐. 설마 네가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다오. 최 씨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했으나 매향의 방이 텅 비어 있고 그녀의 옷가지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뒤늦게 달려온 김선비 역시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김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집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끔찍이 아끼던 첩이 도둑이었다는 배신감이 그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댈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별채에서 신 씨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중을 눌러 정신을 들게 하고 하녀에게 냉수를 가져오라 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최 씨가 겨우 눈을 뜨자 신 씨는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최 씨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매향이 남기고 간 찌꺼기 약재였다. 어머님, 보십시오. 이것이 그동안 매향이가 어머님께 먹인 보약입니다. 독초인 천남성과 부자를 교묘하게 섞어 어머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몸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집어들었다. 이럴 수가. 내가 독사 새끼를 품었구나.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어. 최 씨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신 씨는 시선을 돌려 남편 김선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서방님,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저를 내치실 때 매향이의 겉모습에 홀려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어찌 글을 읽는다 하시겠습니까? 김선비는 아내의 매서운 질태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신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통곡만 하고 있다고 잃어버린 재물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관에 고발하면 가문의 수치만 드러날 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최 씨가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노망이 들어 귀신에 홀렸나 보다. 제발 이 어미를 살려다오. 우리 집안을 살려다오.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파만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신 씨는 잠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몸을 굽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비록 모진 구박을 받았으나 그녀는 뼛속까지 이 집안의 며느리였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신 씨의 말에 최 씨와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써두다니 신 씨는 개똥이를 불렀다. 개똥아, 내가 시킨 일은 어찌 되었느냐? 개똥이가 당차게 대답했다. 네. 마님 분부대로 며칠 전부터 마을 사냥꾼 칠성이 아재에게 부탁하여 그놈들의 도주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놈들은 분명히 관아의 눈을 피해 험한 곰배령 고개를 넘을 것입니다. 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어젯밤 폭우로 곰배령 길은 진창이 되어 말도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곳은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지. 재물을 탐해 급히 도망치려던 그들의 발목을 그 재물의 무게가 잡을 것입니다. 신 씨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매향과 정부가 재물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물건 그대로 들고 튀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짐을 무겁게 만들었고 도주 경로를 험한 상일로 한정 지었던 것이다. 서방님, 지금 칠성이와 장정들을 데리고 곰배령으로 가십시오. 아마도 놈들은 진흙탕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우리 집안의 물건을 찾아오십시오. 단, 그들을 직접 벌하려 하지 마시고 관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신 씨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김선비는 아내의 지혜와 담력에 감탄하며 처음으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부인, 내 부인의 말대로 하리다. 정말 면목이 없소. 김선비가 하인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서자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뜬 장님이었다. 너를 핍박하고 그 요물을 들인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최 씨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신 씨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 집안이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신 씨는 안방을 둘러보았다. 텅 빈 금고와 어지러진 방은 탐욕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지만 그 폐허 위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과 신뢰로 쌓아 올릴 단단한 기반이었다. 신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의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고 있었다.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진짜 아침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처럼 곤배령 고개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그야말로 진흙탕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김선비와 하인들이 헐떡이며 고개 마루에 당도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산적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격이었다. 매향과 정부인 사내는 진창에 빠진 수레바퀴를 빼내려다 서로 내 탓이네 다툼이 붙었고 급기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다. 바닥에는 최 씨의 보석함이 나뒹굴어 옥비녀와 금가락지들이 진흙 범벅이 된 채 흩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땅문서는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도둑놈아, 네가 길을 잘못 들어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 매향이 악을 쓰며 사내의 얼굴을 핥히자 사내 역시 매향의 배를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내년이 짐을 너무 많이 챙겨서 수레가 무거워진 탓이다. 탐욕에 눈이 먼 두 남녀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선비가 혀를 차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보았나. 여봐라.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여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진흙탕 속에 두 사람을 덮쳤다. 그제야 정신이 든 매향이 김선비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서방님, 아니,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놈이 칼로 위협하여 억지로 끌고 온 것입니다. 제 마음은 오직 서방님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내와 치고받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매향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그러나 김선비의 눈빛은 싸늘했다. 지난날 그녀의 교태에 소가 아내를 핍박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치가 떨렸다. 더러운 입 다물라 내 눈과 귀가 멀었었지. 너 같은 요물을 귀인이라 착각했다니. 관하로 끌고 가서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김선비의 호통에 매향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정부인 사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집안으로 돌아온 행렬은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오라를 줄줄이 엮어 끌려오는 매향과 사내의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고 뒤따르는 하인들의 손에는 되찾은 재물들이 들려 있었다. 대문 앞에는 신씨가 단정한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매향을 보고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매향은 신씨와 눈이 마주치자 수치심과 분노로 고개를 돌렸다. 신씨는 남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상하지 않으셨는지요?
김선비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부인의 지혜 덕분에 조상의 유산을 지켰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신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다. 부부 사이에 은혜라니요.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 최 씨는 신 씨를 안방으로 불렀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되찾은 금고와 장부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신 씨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고 윗목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눈가는 진무로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가, 여기 앉거라. 최 씨는 품속에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 신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쇠의 감촉이 신 씨의 손에 전해졌다. 이 열쇠는 본래 내 것이었다. 내가 노망이 들어 잠시 헛것을 보고 엄한 년에게 주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겠느냐.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네가 관장하거라. 나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불공이나 드리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련다. 최 씨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신 씨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찌 부모의 절을 받겠습니까?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시고 다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며느리입니다. 신 씨의 말에 최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며느리야.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내 며느리야. 내가 너를 몰라보고. 최 씨의 통곡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고부간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니, 제자리를 찾았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최 씨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했고 신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집안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신 씨에게 넘어왔지만 그녀는 결코 권력을 휘두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집안 사람들을 대했다. 신씨 씨의 살림 솜씨는 놀라웠다. 그녀는 되찾은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동안 별채에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보태어 무너져가던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찢어진 땅 문서를 관에 가서 새로 발급받고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고충을 듣고 소작료를 감면해주는 덕을 베풀었다. 풍년이 들면 함께 나누고 흉년이 들면 서로 돕는 것이 상생의 도리입니다. 내 땅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이 배를 골아서야 되겠습니까? 신 씨의 따뜻한 배려의 소작인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해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을 이루었다. 김진사 댁의 곶간은 다시 쌀가마니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신 씨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김선비 또한 달라졌다. 그는 매향 사건 이후 색세이을 멀리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글공부에만 매진했다.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한 것이다.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가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면 신 씨는 조용히 다과상을 차려 들여보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하십시오. 김선비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부인, 내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에게 호강을 시켜주리다. 못난 남편을 믿고 기다려 주시오. 신 씨는 남편의 눈빛에서 예전의 유약함이 사라지고 단단한 심지가 굳건해졌음을 느꼈다. 서방님은 본래 총명하신 분이니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계절은 흘러 다시 봄이 왔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때 독버섯처럼 피어났던 매향 매자이 향의 가짜 향기는 사라지고 진짜 매화의 고고한 향기가 집안을 감쌌다. 신씨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 있었다. 하늘이 그녀의 인내와 덕행에 감복했는지 10년 만에 귀한 태기가 찾아온 것이다. 최 씨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장손이 발길질도 힘차구나. 내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을 보게 되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행여 찬바람이라도 들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온갖 보양식을 챙겨 먹이느라 바빴다.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김진사 댁의 경사를 부러워하며 수군거렸다. 역시 사람 팔자는 두고 봐야 안다니까. 첩 때문에 쫓겨날 뻔했던 조강지처가 이제는 저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말이야. 그게 다 신씨 부인의 덕이지. 나라면 화병 나서 벌써 죽었을 거야. 어지간한 보살 아니고서는 그 모진 시집살이와 첩의 행패를 어찌 견뎠겠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씨의 승리를 칭송했다. 그러나 신씨는 자신을 승리자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켜낸 것이었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듯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문을 지켜낸 것뿐이었다. 해질녘, 김선비가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다. 대문 밖에서부터 이리 오너라 하는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합격이었다. 그것도 장원 급제였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하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최 씨는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김선비는 만삭의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다 부인의 덕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신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날 밤, 신씨는 잠든 남편과 시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당으로 나왔다.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없는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습니다. 모진 시련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다. 꽃잎 하나가 정화수 그릇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고요하고도 완벽한 평화가 김진사 댁에 깃들어 있었다. 착한 끝은 있다. 샨유샨바오는 옛말이 결코 그르지 않음을 보여주듯 달빛은 밤새도록 그 집을 따스하게 비추었다.